온데이 브리핑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부담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촬영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넘으면은 제가 커피 한 잔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오늘 여름방학 특집 온대 브리핑을 진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안광선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분들도 함께 하는데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성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승우입니다. 지난 8월 1일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와 성장, 그리고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리포트라 마침 방학을 맞이한 우리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대학생 기자단과 세계은행 담당자인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은 휴가신 건가요? 사무실에서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무관님, 세계은행이 뭐 하는 곳인가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예 들어는 봤죠.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금융기관 중 하나인데요. 주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각종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금융총괄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사무관님도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발금융이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 개발금융총괄과는 공적 개발 원조 정책을 총괄하면서 세계은행과 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턴이 인터뷰했네 저희 과 편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 발표된 월드뱅크 리포트를 특별히 저희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리포트 주제가 뭐기에 저희랑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요? 세계은행에서는 78년부터 매년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세계개발보고서 월드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발간하는데요.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국제 이슈를 개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인데요. 우리나라를 성장 슈퍼스타라고 언급하면서 전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중진국 함정 극복의 성공 사례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경제의 내일을 책임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은행 리포트에서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은 뭔가요? 두 분은 중진국 함정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좀 성장을 이뤄낸 다음에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 중진국의 함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이 생산 인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노동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노동이 기반이 된다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이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중간소득 국가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 정체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많은 국가가 고소득국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4년간 고소득국에 진입한 중진국은 34개국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34개 나라 중 하나라는 말이네요. 단순히 34개 중 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성장을 이뤄낸 우등생인 거죠. 실제로 이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위반자의 필독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막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 하는 게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1960, 70년대에는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2010년에는 선진공여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사례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3I 전략 덕분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3I 전략에 해당하는 I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텔리전스, 그리고 인터랙션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 가지라는 점과 경제 둘의 연관성이면은 의식주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두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큰 틀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데요. 3I는 투자, 인베스트먼트와 기술 도입, 인퓨전,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했는지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국가는 투자 촉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 도입 등 인퓨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중진국도 고소득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성장 슈퍼스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공 전략 3I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도 리포트에서 언급이 되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 물적 자본이 GDP 성장의 60%나 견인할 정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주로 했는데요. 특히 수출 장려를 통해 개방을 우선시하고 세계 시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을 투자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외와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니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진짜 탁월한 투자였다 하는 부분도 있나요? 네, ICT 바로 정보통신 기술인데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325억 달러, 그리고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추가로 26억 달러에 달하는 초기 ICT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 덕에 디지털 기술 도입이 빨라질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괜히 정보통신 대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네요. 정부에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R&D, 과학기술혁신정책, 세제 혜택, 수출 장려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세액공제를 통해 해외 기술 도입과 혁신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며 생산성 제고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는 뜻밖의 부분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두 분께 퀴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언제부터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식민지배나 전쟁처럼 이렇게 아픈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들을 지나고 민주화 운동까지 끝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빈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6.25 전쟁이 끝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진 1960년쯤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해가 아닌가요? 전쟁통에서 오히려 배움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른 거죠. 아마 우리 할아버지 세대일 텐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천막학교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얼마나 빛나는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샜네요. 네. 어쨌든 1950년 의무교육이 시행된 결과 10년 만에 취학률이 약 40%에서 90%까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초등교육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점점 넓혀서 현재는 고등교육까지 확장했는데요. 그 결과 2021년부터는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경제는 조금 다른 분야이지 않나요? 교육과 경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관계입니다. 왜냐?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고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집약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단기간에 전 국민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생산성 증대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제 친구가 이번에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코딩 교육을 받고 이번에 취업까지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중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 및 기술 교육, 스템 교육, R&D 촉진 등 인적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기술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정책적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였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펴보니 전쟁의 폐허에서도 교육과 투자 그리고 열정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3I 전략의 마지막이 이노베이션인데요.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라고 하셨는데 창조적 파괴가 뭔가요? 네, 창조적 파괴는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가의 열망과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세계은행은 두 번째 I,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일정 수준에는 한계에 부딪히며 그 이후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 덕분에 고소득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했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은 무엇인가요? 1997년 외환위기 두 분이 태어나시기 전이지만 들어는 보셨죠? 외화 위기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파국이다급의 위기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창조적 파괴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997년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은 1,50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모님께 듣기론 당시 실직자도 많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기업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성장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세계은행은 이 외환위기가 역설적으로 혁신, 재구조와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의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IMF의 구제금융을 통해 당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나 부실 기업은 정리하고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각종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경제사회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혁신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3I 전략을 통해서 1950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급차오르는 것 같네요. 사실 역사 시간이나 조부모님, 부모님께 많이 듣던 스토리이긴 한데 이렇게 세계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에서 우리나라를 성장 슈퍼스타라고 칭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비결 분석을 바탕으로 개도국에게 중진국 함정 극복 전략을 제시하니까 조금 더 뿌듯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 특집 온대 브리핑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세계 경제 개발 보고서라는 주제를 듣고 막연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무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되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임하도록 다짐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온대 브리핑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도 오늘 특별 진행자로 온대 진행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박은결 팀장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더 실속 있고 더 재미있게 알찬 경제 정책 정보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기획재정부 SNS 채널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